CI디스크 대표 조성군입니다. 한국벤처혁신학회에 대해서 말씀만 많이 듣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상당히 떨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 프로필 사진이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제 사진을 보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여기는 되게 젊은 사진이 걸려 있는데 저 사진은 거의 한 8년 전 모습이니까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발표할 내용이 해킹 피해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유태식 대표님께서 안내해 주신 제목을 보니까 DST에 대한 소개도 있어서 제가 급하게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좀 밤을 새고 있는 저희 기술을 개발한 장본인인 권용구 CTO를 제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제가 짧게 좀 해킹 피해 현재와 미래를 좀 말씀드리고 저희 DST에 대한 소개를 권용구 CTO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최고 전문가들이시고 또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들이시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옳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킹은 정말 아직까지도 굉장히 심했고 현재도 굉장히 창궐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IoT 시대가 도래할수록 해킹 피해는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추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대표적인 사례들만 말씀드린다면 랜섬웨어 바이러스를 제가 먼저 여기다 썼는데요.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내용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이미 나온 자료를 보면 1년에 그 변종 바이러스 랜섬웨어 변종 바이러스가 700만 건 이상이 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700만 건이나 나오는가 하는 배경을 알아봤더니 인터넷에 그 툴킷을 팔고 있어서 해킹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 랜섬웨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를 20만 원, 30만 원에 사서 본인들이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리 정보 보안 회사 시만텍사의 그 엔티바이러스 사업 부분 담당 브라이언 다이는 이미 2014년도에 엔티바이러스 is dead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그렇게 미국에서는 이미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랜섬웨어 바이러스 피해의 심각성과 근본 대안은 없는가라는 1번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MS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년도 ICT 시장 규모가 3,700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 그 해킹 피해 규모가 3,600조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5% 되는 77조 원의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이러스 피해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규모, 아니 그 피해 규모가 자세히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정부나 기관이나 또는 기업들이 피해 사례를 일일이 다 보고하거나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단원에 가면 백신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해킹의 가장 그 주된 키워드는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막는 기술의 시작이 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백신의 한계는 항상 변종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추출한 백신들이 나오게 마련인데 브라이언 다이가 왜 엔티바이러스 is dead이라고 발표를 했는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종
또는 변종 바이러스들의 특징은 항상 그것을 추출한 백신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항상 바이러스는 선제적이고 백신은 후속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우리 권영구 CTO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 보안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은 2016년도에 또 17년도, 18년도 3개년 동안 실리콘밸리를 한 11번 저희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한국의 아주 작은 기술 벤처고 스타트업에 불과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실리콘밸리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기술, 또 미국 기술, 또 세계 기술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한국이 개발한 저희 DST가 해킹을 막는 기술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파악하는 것과 기술 경쟁력이나 시장 규모를 또 시장 추이를 저희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시장 조사를 하는데 주력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발견한 거는 해킹을 막는다는 그동안의 모든 1세대 기술, 대표적인 회사가 시멘텍이라고 본다면 1세대 기술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고 2016년도의 새로운 트렌드는 해킹을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감지하고 또 그것을 치료하는 그러한 해킹을 인정하는 기술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었고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융합 보안 시대 또는 IoT 시대에 해킹 방지 기술들이 어디로 발전하고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집중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가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때 만났던 대표적인 회사가 언스텐 영의 실리콘밸리 사장이었는데요. 그런 2세대 기술이 지금 많이 집중되고 있고 앞으로 IoT를 대비한 융합 보안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어서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가 제일 많이 되는 분야가 보안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IoT 시장 규모를 제가 2015년도에 그때 추출한 건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외한 저희들하고 관계 있는 시장만 추출해 봐도 스토리지 시장 그다음에 뭐 이런 모바일 시장 또 기타 보안 시장을 추려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시장이 668조라는 규모의 시장이었습니다. 이 2014년도에 시장이 668조였는데 2018년도에 3,700조로 기록적으로 경신이 되고 있고요. 또 이 가트너나 시스코에서 추산한 2025년도 그 세계 시장 규모가 IoT 시장 규모가 1경 7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쪽 분야의 IoT 시장 규모가 얼마나 발전하고 확대되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가 어떤 시장하고 저희들이 섞일 수 있나 또 어떻게 저희들하고 비교될 수 있는 시장이 있나를 계산해 봤는데요. 추출해 봤는데 좋은 사례가 손정희 씨였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여러분에게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손정희 씨가 영국의 암이라는 기술 회사를 인수할 때 그 안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이혁수 그러니까 전략과 실행이라는 그 연구소의 대표님께서 2009년도에 소프트뱅크에 제안한 내용이 영국의 암을 1조에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는 손정희 씨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가 2016년도 8월 달 기사를 보니까 35조 원에 매입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무려 한 그 7년 사이에 1조 원 가치의 영국의 암이 35조 원에 35배의 가치를 발현하게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요. 이 IoT에 관해서 세 가지 요소를 저희들이
본다면 하나는 CPU고 영국의 암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CPU 사업인데요. 이 CPU 부분에 있어서의 암의 위치가 IoT의 3대 요소인 CPU, 메모리, 비메모리라는 3대 요소로 본다면 저희들은 비메모리에 해당하는 디스크 분야인데요. 저희들의 기업 가치와 영국의 암의 기업 가치를 저희들이 추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EY 실리콘밸리 CEO가 분석한 실리콘밸리 자금의 투자 동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IoT 시대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는 보안 쪽인데요. IoT 시대가 되면 보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미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같은 작은 기술 벤처가 이 글을 보고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여기다 올려봤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IT, 특히 보안 쪽에서는 원천 기술이 없다라고 뉴스에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매년 24,000에서 25,000건의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그걸 등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같은 이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지향해야 될 어떤 개발은 그야말로 원천 기술 아닌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컨텐츠 사업에 대해서 지적 컨텐츠에 대해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덟 번째로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료의 실제와 문제점을 제가 여기에 올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회사를 2015년 10월 달에 설립을 할 때 시장 조사를 좀 해봤더니 2015년 1사분기에 지불한 지적재산권료만 2조 8천억이었습니다. 연간 한 13조 원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료를 거의 미국에 다 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규모로 보면 연간 한 13조 원이었고요. 지금 2015년에서 2019년도 됐으니까 지금 ICT 시장 규모가 발전하는 속도로 본다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혀 이 IT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략 이쪽에 제가 종사하게 된 것은 한 15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IT 쪽에 들어와서 제가 겪어본 경험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회자되고 있는 얘기가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의 연구실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연구원이 발표를 하면 다음날 책상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문화, 특히 IT 쪽에서는 응용 기술에 치중이 되고 이런 기초과학 내지는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좀 우리 기업 문화에 맞지 않다는 그런 볼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기술은 원천 기술입니다. IT의 특히 보안 분야에 있어서 이런 원천 기술을 한국에서 개발한다는 게 한국 문화에서는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또 원천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개발하는데 10년, 또 이게 표준화되는데 10년, 그래서 너무나 멀고 긴 프로젝트라 아마 대기업들이 원천 기술 개발한다면 책상을 뺀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에 제가 기업 1주년 되기 전에 사이버 군 협의회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군사문제연구원에 협력하시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전 세계 보안 회사들이 60%가 한국에 있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응용 기술자들은 많이 생산이 됐는데 원천 기술은 없고 또 경쟁은 치열하고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퀄컴을 저희들이 어떤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기술 회사고
칩 하나로 한국에서 벌어가는 돈이 제가 좀 저기는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밑에 보니까 대략 한 30조 원을 한국에서 가져가는 걸로 예,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시장 규모에 비해서 IT 기술에 비해서 미국이 가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수치를 보면서 아, 저희들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CTO를 맡고 있는 권용구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제가 기술 얘기하면 되게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적합하지 않은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삼성에 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기술적인 어려운 용어나 이런 거는 배제를 시키고 저희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30분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 이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스텔스라는 이름을 저희가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쭉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는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IT의 양대 축이 크게 네트워크하고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변 기기는 뭐 과거에는 컴퓨터나 서버 저희가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 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단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각 분야를 저희가 일일이 따지는 거 무의미하다고 보고 결국 그런 단말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송되는 주체는 결국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데이터를 지키자 하는 생각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 데이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보안 쪽만 한 20년 가까이 종사를 했는데 그럼 그 전투기에 스텔스가 있으니까 스텔스라는 기법을 데이터에 좀 구현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 기술을 이제 고안하게 됐고 기술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화면이 나옵니다. 요거 잠깐 스킵하고 요거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은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은 특허 등록을 완료를 했고 조만간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지적재산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저희가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데 기술에 대한 상세한 개념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의 논리를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 봤거든요. 기존 보안 기술의 이제 악순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안타깝게 기존에 그러니까 통칭 악성 코드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고 악성 코드의 유형도 뭐 바이러스도 있고 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악성 코드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코드거든요. 근데 나쁜 일을 하는 코드가 악성 코드라고 그냥 총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산성을 올리거나 우리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 달리 피해를 유발하거나 부정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제작된 코드가 통상 악성 코드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해커라는 사람들이 그런 악성 코드를 거의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고 부정한 이제 이득을 취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발생되는 어떤 사이클을 간단하게 6단계로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먼저 만들어내게 됩니다. 공격 기술을. 그리고 그런 공격 기술을 우리가 뭐 요즘에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로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제로데이는 뭐냐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데이라는 용어를 쓰고 어느 누군가 피해가 생겨서 저희 나라 같은 건 키사에 신고를 하죠. 그럼 키사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업체를 동원해서 그 샘플을 수집해서 분석이 들어가면 이제 제로데이라는 명칭이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 새로운 신종에 대한 그 인지를 하게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이고 전문 업체가 모여서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협의를 하고 대책을 만들게 됩니다. 대책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인적, 시간적인 자원이 엄청나게 투입될 수밖에 없다. 네, 마지막에 하나는 그 무기를 또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은 항상 업데이트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뭐 새로운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뭐 그 백신회사 방문해서 업데이트를 받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온라인 업데이트라는 형태로 배포를 하는데 과연 전 세계 1위 업체인 시마텍 같은 회사에서 자사 고객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 유지보수 요원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구조가 될 거고 고객들은 결국 그 돈을 다 그 회사에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업데이트가 다 완료가 돼서 그런 일이 이제 일단락되면 너무 좋겠는데 해커들은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방어하는 쪽이 너무 불리한 거예요. 경제적인 피해가 다 방어하는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는 어,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격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작위로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근데 방어는 어느 해커가 들어올지 모르죠. 자기가 타겟이 되는 순간에 모든 공격자들을 방어해야 된다는 그 불리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기술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건 데이터고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로 오고 가는 데이터는 저희는 관심 없습니다. 저희 영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렇게 구동되거나 뭐 여러 가지 단말들이 구동될 때 처리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메모리에 올라가는 데이터. 그것도 저희 관심 없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는 지키는 데만 오로지 관심이 있습니다. 자, 왜 저희가 그 스토리지 데이터만 관심을 두고 이 기술을 개발했는지는 요거 설명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해커가 공격 타겟이 되는 어떤 시스템 내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탈취해 가고 싶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에 한해서 이 논리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타겟이 되는 시스템에 저희 기술이 장착이 돼서 스텔스 효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지킨다 하고 전제가 성립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공격자가 여러 가지 응용 기술을 가지고 침투에 성공을 하더라도 저희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좀 이따 간단하게 시연도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그 순간에 해커는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한번 싸워보자.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기술 내가 깬다 하는 이제 저희하고 이제 파이팅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귀찮으니까 딴 시스템을 옮겨야지 하는 선택을 합니다. 공격 타겟을 바꿔야 되거든요.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유리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아무리 유능한 해커라도 침투한 시스템에서 오래 머무르고자 하는 판단하는 해커는 별로 없거든요. 왜 자기 흔적이 남게 되고 역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할 만한 시스템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냥 시간 낭비하느니 다른 쪽으로 가자 이런 식의 이제 그 해킹의 어떤 의도 자체를 좀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를 일차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기술이 이제 적용되는 시스템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공격 대상을 바꾼다 하더라도 역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 이거 시스템에 침투를 했는데 건질 게 없다는 거죠.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거나 뭐 그 불능화 상태로 만들거나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데이터는 뽑아내질 못하니까 거꾸로 새로운 공격 방법 내지는 과연 내가 DST라는 걸 어떻게 뚫어야 되냐. 근데 문제는 그 시스템에 DST가 적용돼 있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효과를 저희가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방어자 측의 부담을 일부는 이런 과정에서 해커 쪽에 그 이전을 시킬 수가 있고 반대로 제가 현업에서 여러 이제 보안 전문가들 만나고 기업이나 기관의 보안 담당자들 만났을 때 항상 느끼는 게 너무 눌려 계시더라고요, 다들. 시간에 쫓기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눌려 계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서서 발생하는 그런 공격 패턴에서는 방어자 쪽이 항상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되면 그나마 방어자 쪽에 좀 시간 여유를 저희가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전문가들 많으십니까?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의 어떤 공격 피해 규모 산정, 대응책 마련 이런 회의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공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 하는 좀 창의적인 방어 측의 어떤 활동들이 기대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데이터 중에서 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지키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컴퓨터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데이터는 다 텍스트였습니다. 텍스트. 뭐 텍스트는 아무리 많이 데이터를 쳐도 뭐 용량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텍스트 자체가 갖는 데이터의 가치는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박사님이 쓰는 아주 귀중한 기술에 대한 논문의 가치는 뭐 몇백억이 상회할 수도 있고, 초등학생이 그냥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과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런데 IT 기술이 계속 발달해 오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그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의 형태가 이미지로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텍스트의 데이터보다 이미지의 데이터가 갖는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누구나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동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가 성공했던 이유도 결국 그 동영상을 포커싱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이미지하고 동영상으로 자꾸 데이터의 형태가 전이될수록 차지하는 용량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도 커져야 되고요. 요즘에 뭐 개인이 웬만하면 1TB, 2TB 정도의 디스크는 다 소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부가적으로 외장하드 갖고 다니시고 USB 갖고 다니시고, 우리 주변에 이제 스토리지가 너무 넘쳐나는 환경이 됐는데, 결국 제가 이렇게 쓰다 보면 저도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제 데이터를 보관하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그 어떤 특정한 데이터의 그 보존 계획 없이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그냥 내가 만든 데이터는 내가 저장한다는 식으로 저장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 가진 데이터의 가치가 유출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공격을 통해서 유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디스크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디스크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부터, 나올 때부터 이제 저희한테 선보여줬던 하드웨어인데, 특징이 뭐냐면 보안이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USB를 윈도우에 꼽아서 쓰다가 맥으로 옮겨서 꼽았는데, 이건 보안 때문에 맥에서는 못 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디스크를 사겠습니까? 디스크의 태생 자체가 어떠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도 기본적으로 호환성이 담보돼야 되는 형태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디스크에 관련된 일련의 규격을 제정하거나 표준을 제정을 할 때 보안성이 고려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디스크가 처음 나올 때는 보안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죠. 정보 보안에 대한. 무조건 IT 기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탄생된 하드웨어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디스크의 용량이 커지고 그 다음에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를 제조사에서는 경쟁력의 포인트로 삼고는 있지만, 보안에 대한 고려나 기능 내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진하고, 디스크 업체 입장에서는 보안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알아서 뭐 안티바이러스를 사든 뭐를 사든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약간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용량은 커지고, 용량이 커지는 데이터의 가치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디스크에 스텔스 기술을 구현을 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해 준다면 시장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왼쪽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체계를 요약을 한 거고, 저 오른쪽은 저희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얘를 설명을 한 겁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컴퓨터를 쓰든 뭐 모바일 휴대폰, 스마트폰을 쓰든 서버를 쓰든 거의 구조는 같은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환경을 크게 3단계로 나눠보면, 저희가 직접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영역을 어플리케이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해서 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 리눅스 이런 운영 체제가 이제 관장하는 이쪽에 커널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선 주로 여러 가지 각종 드라이버나 라이브러리 형태들의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많이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하드웨어가 위치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존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냐면 과거 MS-DOS 써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컴퓨팅 환경이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는 MS-DOS 시절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를 제가 직접 제 프로그램에서 통제를 할 수 있었어요. 제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를 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 관리를 다 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추상화를 해서 어플리케이션 쪽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편리한 점이 있죠. 복잡한 하드웨어 제어 직접 안 해도 되니까 좋긴 한데 그만큼 하드웨어 부분의 어떤 다른 관점에서 제어를 못한다는 점은 되게 불편한 요소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보안 때문이라고 운영체제 회사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밑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 중에서 저희는 뭐 스토리지 쪽이니까 제가 지금 뭐 랜카드니 뭐 키보드니 이런 거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딱 하나 디스크만 보자면 운영체제가 디스크를 모든 제어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여기에 우리가 뭐 파일도 저장을 하고 폴더도 있고 뭐 파티션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이 섞여 있죠. 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제가 엑셀을 가지고 저번 달 가계부를 열겠다. 그럼 가계부 파일 좀 나한테 열어줄래? 하고 여기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운영체제가 그 가계부 파일이 어디 있지 찾아가지고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읽어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영체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연간 그 업데이트나 기능 개선 내지는 대부분 보안 패치죠. 그거 비용이 1조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조 원을 계속 쓰면서 여러 가지 취약점에 대응하고 뭐 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체제 회사의 첫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이 위에서 돌아가는 소위 말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드들이 어떤 게 나쁜 코드고 어떤 게 좋은 코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한테 나 무슨 파일 좀 열어줄래 했을 때는 운영체제는 평등하게 다 열어줘야 돼요. 요청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의 판단은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성립이 되냐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자의 실수가 되든 신종 해킹 기술이 되든 시스템의 악성 코드가 이미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시스템에 부착되어 있는 디스크 안에 있는 데이터는 거의 무방비라고 보셔야 돼요. 갖고 가든 파괴를 하든 랜섬웨어 같은 건 장가버리죠. 자,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이유가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서비스 구조 자체가 아키텍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악성 코드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철수 연구소에 V3 백신을 설치하거나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식으로 얘를 악성 코드인지를 분류를 하게 되냐면 이 안에 보면 이쪽은 뭐 윈도우의 예를 들면 철저히 MS의 개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당신들이 뭔가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있다 끼워 넣어서 쓰세요 하고 열어주는 공간이 있어요. 플러그인을 만들 때는 이런 규칙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용어로 API 룰을 잡고 거기에 이제 그 룰을 준수하는 플러그인은 서드 파티를 연동을 해서 쓸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상당히 기능이 제약적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상 저희가 필터라는 용어로 기술 용어로 칭합니다. 자,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엑셀 파일 하나 여는데 제 집에서 파일 열 때 한 3초만 열리는 건 그런 데가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파일에 대한 그 어떤 처리 프로세스 과정에 자꾸 불필요한 필터들이 많아지는 환경이라는 거죠. 기존 보안 솔루션이 필터를 이용하니까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을 정화하는 필터를 몇 겹으로 끼면 낄수록 아시겠지만 유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솔루션을 많이 현재 구조의 보안 솔루션을 많이 설치를 하면 컴퓨터가 너무 느려지는 불합리한 요소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쪽 프로그램하고 이쪽에도 이제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겠죠.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가 좀 능력이 떨어져서 여기에 먼저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만 종료가 됩니다. 그것만 다시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블루 스크린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시스템 크래시가 돼서 컴퓨터를 다시 껐다 켜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각종 보안 솔루션을 많이 연동해서 쓰다 보면 충돌이 많다, 간섭이 많다, 시스템이 느려진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래 보면 모든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의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을 하고,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에 차별을 두지 않고 다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구조다 보니까 악성 코드가 침투했다고 전제를 하면 당연히 그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그 노출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이 디스크는 보안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이제 지키기 위한 기술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스텔스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스텔스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보안은 이쪽에 자꾸 걸러내는 기술로 집어넣거든요. 걸러낸다는 건 눈에 이미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를 훔쳐가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자꾸 필터링하는 구조가 되는데 불합리하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 저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안 보여주면 어떨까? 이거를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소유자한테만 이거를 부정한 의도로 허가되지 않는 사람이 액세스를 아예 하지 못하게 안 보여주는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을 썼냐면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디스크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 생각은 못했고요. 디스크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면 그걸 또 어떻게 갖다 팔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디스크는 그대로 지원을 하는 구조로 가야 되겠다 또 판단했고, 저희 기술의 기반이 소프트웨어니까 당연히 좀 판단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그러면 기존의 디스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어떻게 저장이 되나 이제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도서관에 가 보시면 요즘에는 이제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는데 예전 이제 그 IT가 덜 했을 때 도서관에 가면 제가 원하는 책을 찾고자 할 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입구에 가서 인덱스를 먼저 찾죠. 경영 쪽의 책자를 원한다. 경영 쪽이 어느 소고에 있는지 봐야 되죠. 그 인덱스가 있어야 되고, 그 책이 꼽혀 있는, 갑자기 생각이 책꽂이 그 서고에 가면 거기서도 또 인덱스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책을 찾게 되는데 디스크의 구조가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딘가에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역에 대한 인덱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C 드라이브 공간 얼마네, D 드라이브 얼마네 이렇게 보는 게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 도서관에서는 실제 책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도 그렇고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가 어디에 존재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인덱스가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디스크의 가장 첫 번째 섹터에 전 세계 공개 표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디스크 망가지면 어디 갑니까? 디스크 복구 업체에 맡기죠. 그리고 요즘에는 검찰 같은 데서 수사할 때 디스크 포렌직이라는 걸 또 합니다. 그래서 삭제된 파일을 다시 살려내는, 용도는 틀리지만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영역에 대한 인덱스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를 찾아서 실제 그 공간에 가서 이 운영체제가 하듯이 데이터를 끄집어내면 데이터 복구가 되는 거고 포렌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가 속도가 느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속도보다는 기록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제 회사들이 트릭을 쓰는 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제가 파일을 삭제하면 실제 여기서 삭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인덱스에 있는 내 코드만 날려버려요. 파일 데이터는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복구가 되고 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종합해 보자 판단을 저희가 한 건 뭐냐면 기존의 이런 인덱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절대 스텔스를 할 수가 없다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거는 이 인덱스를 안 쓰고 저희만의 인덱스 기법을 만들어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저희 특허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영역을 기존의 기법을 안 쓰고 저희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만들 때 그 만드는 대상은 어떠한 디스크에도 만들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책을 또 인덱싱을 해야죠. 그 책을 인덱싱하는 방법도 기존의 방식을 안 쓰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인덱싱을 해서 저장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라이브러리를 이쪽의 운영체제의 기존의 상용 라이브러리하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스텔스 공간을 만들게 되면 기존의 운영체제에서는 얘를 아예 인지를 못하고 다 가베지 데이터 인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안 보이고 뭐 엑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데서도 안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텔스의 정확한 구현 원리는 기존의 디스크에 구성하는 인덱싱의 기법을 전혀 쓰지 않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보완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인덱싱 방법은 전혀 보완이 고려가 안 됐다면 저희만의 인덱싱 방법은 당연히 철저한 보완이 고려가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스텔스 영역을 만들고 스텔스 기법으로 파일을 저장해서 저희만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공을 하니까 이제 당면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열어서 내가 원하는 엑셀 파일을 하나 찾아서 편집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쓰는 프로그램이 뭐를 쓰십니까? 탐색기 쓰시죠. 탐색기가 없으면 컴퓨터 쓰는 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엄청 불편하시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컴퓨터 얘기를 잠깐 떠나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모바일이 크게 안드로이드 쪽 진영이 있고 아이폰 진영이 있어요. 그러면 보안이 어느 쪽이 강하다고들 얘기를 하시죠? 아이폰이 좋다고 그러죠. 왜 그런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안드로이드에는 다 있는 앱인데 아이폰에만 없는 앱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탐색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파일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래서 내 파일 어디 들어가서 이미지도 찾고 뭐도 찾고 하는데 아이폰에서 파일 브라우저 보신 분 계세요? 아이폰은 파일 브라우저가 없습니다. 자, 파일 브라우저가 있고 없고가 왜 보안의 차이냐면 안드로이드는 처음에 그 iOS를 스티브 잡스가 설계를 할 때 어떤 사상을 주입을 했냐면 일단 스티브 잡스가 윈도우를 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윈도우는 UI의 기본 시작이 탐색기에서 시작되는 원리로 잡았어요. 탐색기에서 모든 파일을 다 관리를 하고 더블 클릭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앱을 불러서 연결을 시켜서 편집할 수 있게 이렇게 UI의 철학이 거기서 시작됐다면 스티브 잡스는 그걸 거의 부정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파일은 그 앱이 담당해요. 되게 불편할 것 같지만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고 그게 오는 효과가 뭐냐면 보안을 줍니다. 쓸데없는 파일 안 보여줍니다. 다른 앱에.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단지 iOS는 안타깝게 저희 같은 기법으로 그렇게 파일을 정리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OS에서 그 앱마다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끔 설계를 달리한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탐색기를 못 쓰면 마치 컴퓨터를 못 쓰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엑셀을 열어서 파일 열기를 클릭하면 제가 원하는 파일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엑셀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을 해서 파일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했을 때 파일 찾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탐색기가 들어가 있는 부품형태로
자, 그런 형태의 보안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키자마자 탐색기를 여시는 것처럼 편리하다는 거죠. 그냥 탐색기만 열고 내가 원하는 파일 검색해서 더블 클릭하면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탐색기에서 저희 공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이 불편해지는 거죠. 저희 공간의 보안성은 되게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시도는 어떻게 했냐면, 이 공간이 주인이 나라는 걸 제가 인증을, 제 패스워드가 되든 뭐가 되든 인증을 하면, 탐색기의 이 밑에 실제는 없는 디스크인데 마치 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가상 디스크거든요. 그걸 연동을 해줬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인증을 받고 나서는 기존의 탐색기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저희 공간을 쓸 수 있게 되는데, 바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희가 국정원에 납품 9번 했는데 국정원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 이게 무슨 스트레스냐, 잠겨 있을 때는 되게 안전한 거 인정. 근데 요즘에 핵 악성 코드는 내가 컴퓨터를 쓰고 있을 때 치고 들어오는 게 대부분인데, 열어놓고 더 위험해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어쨌든 열렸을 때 존재가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거의 업계 최초가 될 것 같은데 국정원의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디스크를 빼고 저희가 이 탐색기 역할을 하는 전용 탐색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용 탐색기에서 이제 다른 탐색기가 하나 만들어졌지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공간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 일반 탐색기처럼 동일한 작업을 다 하실 수가 있고, 편집도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탐색기에 익숙하신 기존 사용자들은 불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네, 처음에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여기 뭐 SDK라고 그 기술을 했는데, 소프트웨어라는 표현도 쓰고 셀프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저희 기술을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로 치자면 그냥 새로운 엔진만 저희가 먼저 만든 거죠. 그리고 저희가 고객한테 판매하는 제품은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엔진 컴포넌트로 저희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윈도우도 지원을 하고 리눅스도 지원하는데, 언젠가 MS에서 저희 컴포넌트를 사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한글에서 저희 컴포넌트를 사게끔 만들어요. 자, 그러면 저희 기술이 많이 알려지면 알려지고, 이 SDK가 많이 보급이 되면 될수록 사용자의 불편함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소규모 인원으로 개발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분야의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드는 쪽보다는 컴포넌트 쪽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컴포넌트화해서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기술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디스크가 사용되는 분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PC 분야도 있고 뭐 모바일 분야 당연히, 그 다음에 IoT 저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IoT는 크게 두 가지 디바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능동형 디바이스하고 수동형 디바이스가 있을 건데, 수동형 거의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 측정하고 뭐 압력 측정하고 이런 센서 역할을 하는 게 수동형 디바이스고, 아무래도 양은 수동형 디바이스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딘가에는 그 수동형 디바이스들이 채집해서 넘겨주는 정보를 1차적으로 가공해야 되는 능동형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CPU하고 메모리하고 스토리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엔드포인트 시장보다 엄청나게 커질 거지만 특징이 매우 작아지는 구조가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가 거기에도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일반 PC는 한 100평대 아파트라면 거기는 한 3, 4평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존의 운영체제 기능에서 불필요한 거 다 빼고 핵심적인 기능만,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만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모듈을. 그래서 보안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야 되는 모듈은 CPU를 통제하는 모듈, 메모리를 관리하는 모듈,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모듈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 기술은 또 되게 가볍게 설계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런 능동형 IoT 디바이스의 보안도 저희가 큰 무리 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려서 그러실 것 같은데 좀 재밌는 동영상을 제가 오늘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떤 시연을 보여드릴 거냐면 글로벌 업체 제품이에요. 이거 따라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 요즘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보안이 매우 강화되어 있죠. 보안이 강화되어 있어서 USB나 뭐 외장하드 이런 거를 함부로 반입도 못하게 하고 반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미리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나라 보안 USB를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USB 업체 연구소장을 했었거든요. 보안 USB를 처음 만들고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중에 아마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인가가 돼 있지 않은 USB가 연결이 되면 그 USB에 있는 데이터를 PC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PC에 있는 데이터를 USB로 담지는 못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못 나가게 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게 글로벌 회사의 제품인데 그런 설정을 해놨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인가되지 않은 USB 하나 연결을 해서 보니까 여기 이제 읽기 전용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 안에 파일을 컴퓨터에 있는 파일 한번 집어넣으니 그 매체 제어 솔루션에 의해서 지금 복사가 안 되게끔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터링으로 하는 방식이죠. 자,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USB는 저희 스텔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저희 전용 컨택키고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네,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간에 컴퓨터에 있는 파일 한번 집어넣을게요. 또 하나는 읽기도 아예 못하게 USB 연결돼도 아예 읽기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정책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연결을 해보면 드라이브는 나오는데 더블 클릭하면 액세스를 할 수 없게 매체 제어 솔루션을 맡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운로드 하거든요. USB 연결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이미 갖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저희 공간을 열고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대기업 할 것 없이 사용하고 있는 DLP, 그러니까 데이터 유출 방지, 매체 제어, 보안 USB 모든 솔루션이 다 이 상태. 이 상태를 저희가 이렇게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저희 샘플을 테스트하는 고객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테스트는 너무 잘 돼서 좋은데 이거 안 돼야 되는데 왜 돼요? 이렇게 질문이 와서 키사에 저희가 제보를 했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4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공식 제보를 했고 국정원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왜냐면 이런 솔루션들을 우리나라 국정원에 다 인증을 해줘요.
권고가 아니라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구현한 기술이 아까 기존의 OS 모듈을 제가 안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OS 쪽에서 전혀 저희 제어하는 로직을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 영역만 스트레스화하는 게 아니라 처리 프로세스 자체도 OS에도 완전히 독립적인 스트레스 채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한때 국방부에서 저희가 어떤 협의를 좀 했었냐면, 국방부 같은 데는 사이버 방어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공격 무기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공격 무기가 적진에 들어갔을 때 그 무기를 보호하는 체계를 또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격 무기에 저희 기술이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열어서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저희 기술을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기존의 탐색기를 보면 이게 지금 용량이 얼마로 보이시죠? 총 용량이 대략 20GB 정도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20GB 디스크를 하나 연결. 이게 제 컴퓨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셀 디스크 USB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128기가짜리입니다. 그래서 20기가를 제가 일반 공간으로 만든 건 굳이 보안이 필요 없이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공간을 열어야 되니까 그거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 공간이 대략 100GB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파일은 얼마든지 더블 클릭을 하고요. 일단 수정해서 저장하시는데, 지금 보시면서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거의 못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일을 쓰다 보면 뭔가를 잘못 저장하고 실수를 저장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별도의 백업본을 갖고 있지 않으면 되게 난감한 상태가 되는데, 저희는 영역부터 모든 인덱스를 저희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있냐면 각 파일마다 2개 이전 버전을 기본을 갖고 있어요. 기본 기능으로. 그래서 제가 바로 직접 모드로 되돌려서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아까 노란색으로 상대 직접 들어가요. 이런 부가 기능도 저희가 간단하게 조연할 수 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텔스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고객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 내지 이점은 해킹에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되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프로그램에 돈을 안 받습니다. 왜? 영역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 영역을 만들 때 저희가 라이센스를 차지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제 로컬 디스크에도 스텔스가 지금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열고 쓰고 있는 USB 스텔스가 하나 있습니다. 로컬 영역에 스텔스가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 프로그램 구동할 때는 인증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스텔스냐, 저기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쪽은 철저하게 컴퓨터의 초보 사용자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사용률 위해서. 자, 지금 제 영역이 열려 있는데, 제 영역에서 여기 보시면 이쪽 인덱스 영역에 표시하도록 제가 지금 옵션을 켜놨거든요. 이걸 끄고, 네, 그럼 뭔가 받으라고 지금 나와서 여기에 제 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저희만의 인덱스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덱스의 핵심이 되는 저희만의 키가 됩니다. 이 키를 저희가 암호화를 해서 인코딩을 해놨고, 또 영역마다 이게 다 틀린 값이 나와요. 그래서 해독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일반 파일로 제가 이렇게 아무데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다 마치고 저희 영역을 닫아보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안 나온답니다. 원래 저희 기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엑스포트 받은 무의미한 인코딩 된 게 가장 핵심이 되는 키인데 그 키만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쪽에 인덱스가 나오지 않아도 저희는 저희 영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디스크를 누군가 강제적으로 탈취를 해서 저희 회사에 가지고 옵니다. 이거 열어주라. 근데 이거를 개발한 저도 못 엽니다. 저도 찾을 수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첨예한 미팅을 경찰 쪽으로 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일하게 경찰 같은 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고객 리스트 정도 제공해주는 수준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엑스포트 받은 키를 안전하게 지금 가지고 있고요. 다시 적응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기존에 이쪽에 영역이 나오지 않고 이런 메뉴가 있어요. 키로 연결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 키를 제공하고 네, 이렇게 바로 찾아요. 인덱스가 안 돼 있음에도 얼마든지 영역을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다시 그냥 출력에 이렇게 쓰겠다고 설정해 주시면 자 이런 식의 뭐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 오시면 시험 동영상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하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뭐 일종의 뭐 샘플 같은 거를 저렴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개인이 지참하시는 그 USB 같은데 저희 기능을 넣어서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좀 새로운 기술이고 이 기술 자체가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파이널 프로덕트, 한 분야의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지금 많이 걸리는데 이 기술의 필요성은 각 산업 분야의 많은 업체에서 이제 요즘에 점점 필요성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분이나 실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의 저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저장을 했을 때 데이터의 사용은 그대로 큰 불편 없이 지원을 해주지만 역으로 기존의 그 오픈된 방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속된 말로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디스크 보안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